안녕하세요. 자, 243쪽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성의 원리에 따라 기역 미음을 바르게 배열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즉 단락의 순서를 묻는 또 문장을 가지고 그 순서를 물을 때는요, 일단 선택지에서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서 즉 순차성이란 결국 글의 전개 방식, 즉 시간적 순서 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서 즉 쓰라는 얘기죠. 백혈구의 수명은 10일이고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에서 130일이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생각해보라. 5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이때 니은과 디귿에서 먼저 사실적인 걸 말하고 있는 니은이 앞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디귿과 리을에서 즉 리을은 넉넉히 잡아도 5개월이면 우리 몸속의 피는 새 것으로 바뀐다 사실인데, 디귿에서 역시 의견을 말하니까 리을이 먼저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즉 선택지를 보고 앞에 올 것을 서로 비교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14번부터 15번 먼저 가, 나, 다, 라 그리고 마 모두 용비어천가죠. 자, 용비어천가는 1445년 바로 훈민정음 반포 전에 즉 훈민정음을 실험해보고 그리고 조선왕조의 정당성에 즉 걸맞은 이 국어, 우리 훈민정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던 악장 문학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용비어천가는 전체가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5개 정도 학습하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 가의 1장이 나의 2장이 나와 있습니다. 보죠? 해동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육용, 여기서 6용은 6 임금을 말합니다. 곧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6 임금을 가리키죠. 이 6 임금이 나라자, 즉 이때 날다는 몸을 일으켜, 즉 웅비하시어, 직접 해석하면 웅비하시어, 이는 곧 몸을 일으켜, 몸을 일으키시어, 이 말이죠. 일마다, 그 하는 일마다 천복이니 했습니다. 따라서 천복 핵심어죠. 결국 조선 창업은 그 일은 곧 창업을 말하는데 그 창업의 과정은 곧 천복이었다. 하늘의 복이었다라는 얘기죠. 천복이다. 하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것은 고성, 즉 중국의 그 성군들과 즉 우리 6 임금이 했던 그 창업의 과정은 중국의 성군들과 동부하시니, 일치하시니, 그래서 중국과 비교해서 이는 일치하는 일이다,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 타당한 이유를, 즉 육조의 조선 창업의 이 행동이 즉 천복이라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서 중국의 성군들과 일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1장은 즉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자, 제2장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님일세 곧되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하는 것일세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자, 불이 하면 뿌리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기서 남간 곧 나무는 조선왕조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나무는 조선을 가리킵니다. 즉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미다 하면은 흔들리다, 따라서 아님일세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즉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고준 꽃이죠. 꽃이 좋고 여름은 열매입니다. 꽃과 열매. 그러면 여기 있는 꽃과 즉 꽃이 좋고
그리고 여름 열매가 많다라는 것은 곧 풍부한 문화유산을, 즉 조선왕조가 창업한 것은 결국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즉 풍부한 문화유산의 풍부함을 자랑하는 거죠. 자, 다음 그 아래 구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자, 이때 아까 나무가 조선이었고 여기 물도, 샘이 깊은 물도 조선을 말하죠. 가뭄에도, 가말은 가뭄이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히 이러 발 아래 가나니, 즉 강물이 흘러 내를 이루었다가 이것이 다시 바다로 이른다. 결국 조선왕조의 즉 무궁한 발전을, 따라서 이연은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2연이 우리 용비어천가의 백미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게 조선을 가리켜 나무와 물로 상징화했고, 또 조선에 닥치는 시련, 내후외환의 시련을 곧 바람과 가뭄으로, 바람과 가물, 즉 바람과 가뭄이 즉 조선왕조에 닥치는 시련을 상징하여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제2장은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고 매우 상징적이고 순우리말로 구사하고 있으므로 용비어천가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다음 봅니다. 구러해 하면 구렁텅이에, 구렁텅이에, 이 구러를 구렁텅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좁은 골목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구렁텅이가 자연스러워요. 즉 구렁텅이에 말을 디내샤, 이때 디내샤는 지나가게 하시어, 즉 지나게 하시어, 말을 지나가게 하시어, 도적들이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이인들, 반길이나 되는 높이인들 연기 디나리까 남이 지나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전절, 즉 제1절은 중국의 사례를 든 거죠. 중국의 사례를. 그리고 후절, 그 바로 아래의 후절에서는 이제 조선의 경우를 들어서 서로 호응을 하게 하고 있어요. 석벽에, 즉 절벽으로 말을 오리샤, 이때 오리샤는 그 위에 디네샤가 지나가게 하시어 라는 사동이니까 오리샤도 뭐야? 오르게 하시어, 말을 올라가게 하시어 라는 거죠. 도적을 다 잡으니 현번 띄운 달, 현은 몇, 그래서 현번하면 몇 번을 띄운 달, 뛰어오르게 한들, 몇 번을 뛰어오르게 한들 남이 오라리까, 남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다는 즉 태조의 용맹함을 즉 드러낸 그런 장입니다. 자, 라는 용비어천가 67장으로 이 위화도 회군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즉 위화도 회군, 우리 조선왕조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소재로 삼은 거죠. 가람가제 자곤을 강가에, 가람은 강이죠. 강가에 주둔하건을 밀물이 사하리로 돼, 밀물이 사흘이나 밀렸지만 나거자, 나간 뒤에야, 즉 군대가 강가에 주둔해 있는데 밀물이 사흘이 밀려왔지만 군대가 주둔해 있을 때는 즉 무탈하다가 즉 군대가 나간 뒤에야 잠겼다 했어요. 이는 역시 중국의 사례이고 그 아래 이제 조선의 사례로서 섬 안의 자실제, 이때 섬이 곧 어디예요? 위화도죠. 위화도에 주둔할 때 한비 사흘로 돼, 큰 비가 사흘이지만 비워자, 즉 비운 뒤에야, 비워자 하면 비운 뒤에야 자만이다, 잠겼습니다. 따라서 여기 67장 라는 바로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을,
위화도 해군의 정당성을 밝혔죠. 자, 마지막 마는 용비어천가 125장으로서 이 용비어천가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천세우희 하면 오래전에 미리 정하신 즉 미리 도읍으로 정하신 한수북에 즉 한양에 누인개국하샤 즉 누인개국이란 덕을 쌓아 나라를 열다라는 거죠. 덕을 쌓아 나라를 여니 복년이 갓없으니 했습니다. 이때 복년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덕을 쌓아 나라를 여니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니 성신이 니자샤도 즉 성신 훌륭한 후대 왕이 니자샤도 하면은 계승해도 즉 훌륭한 왕이 왕위를 계승해도 경천근민해야 즉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살핀다. 이 글의 핵심어죠. 경천근민을 해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즉 아무리 앞서 선대 왕들이 즉 누인개국하여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을지라도 후대 왕들이 결국 왕위를 계승하여 경천근민해야 바로 후대 왕에게 그 경천근민하라 하는 그 교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즉 후대 왕에게 아무리 덕을 쌓아 선조들이 왕위를 즉 나라를 만들었어도 후대 왕들이 경천근민해야 더욱 굳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님그마 알아셔서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라고 해서 즉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낙수의 사냥을 가서 할아버지를 믿었으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바로 중국의 태광왕의 고사를 든 거예요. 중국의 태광왕의 고사를 들어서 즉 중국의 태광왕이 그 할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믿고 왕위에 즉 올라서 게을리하는 바람에 결국 그 임금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바로 그런 태광왕의 고사를 들어 이에 대해서 즉 교훈을 삼아라. 즉 잘못된 행동을 보고 교훈을 삼는 걸 우리 뭐라 해요? 타산지석이라 하죠. 즉 따라서 이 구절은 태광왕의 고사를 들어서 타산지석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번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된 것 됐습니다. 기억의 천복, 하늘의 운이 이렇게 천우신조, 즉 하늘의 도움이 천우신조의 이 도움이 있었던 구절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천우신조의 이런 도움이 드러난 것은 바로 위화도에서 그렇게 큰 비가 폭우가 쏟아졌어도 결국 이성계가 회군을 하고 나서야 위화도가 잠겼다라는 바로 라가 되겠죠. 정답은 4번. 15번 A부터 D 중 니은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호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은의 즉 내히러 발아래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강물이 흘러 내를 이루고 이것이 바다로 간다. 조선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가장 호응하고 있는 구절은 역시 4번 D가 되겠죠. 누인 개국하샤 복년이 갓없다.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을 거다라는 구절과 호응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16번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이라는 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속성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을 저절로 움직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예컨대 태양이 동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태양이 자동으로 떴다 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는 강물이 자동적으로 흐른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동이라는 말은 자동 카메라처럼 밑줄 쳐요.
인간이 해야 하는, 따라서 자연현상과 달리 자동이라는 말은 결국 자연현상처럼 스스로 그러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 유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위적이고 유용하다는 의미가 바로 자동이라는 말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는 자동에서 동작을 의미하니까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따라서 자동이라는 말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절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때 자연현상과 같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움직일 때를 가리키고, 이는 곧 인간에게 유용한 것일 때, 즉 자동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 17번.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아닌 거, 고깃간 맞죠? 푸주간 맞고요. 고깃간, 푸주간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괴로워 맞죠? 우리 괴롭다라는 말, 이렇게 비읍 불규칙은 반드시 워 하고 끝나야 하니까 괴로워 맞고요. 귀골이 맞습니다. 우리 액세서리로서 귀골이도 맞고 또 뭐도 맞다? 귀걸이도 즉 바꿔 쓸 수 있고요. 깊숙하다가 되지만 깊숙하다는 이를 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깊숙이 외워야 됩니다. 즉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이를 쓰는 깊숙이 외워야죠. 까탈스럽다, 비표준어죠. 표준어는 뭐야? 까다롭다. 표준어는 까다롭답니다. 다음 나팔꽃, 즉 나팔꽃 맞고요. 낚시꾼도 맞죠. 따라서 나팔꽃, 낚시꾼은 맞지만 깊숙이와 까다롭다가 틀려서 정답은 2번 담배꽁초고요. 덩굴과 넝쿨은 복수 표준어고, 동력이라는 말은 동쪽과, 이 역은 쪽과 또 복수 표준어입니다. 동력, 동쪽, 복수 표준어고요. 뒤꿈치 맞고 때깔 맞고요. 뒤에 된 소리가 있으면 시옷 받침 못 쓰거든요. 뒤꿈치 때깔 맞고, 맞춤 옷 맞죠. 그리고 멸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멸치 하면은 즉 멸우치라고 하면 안 되고 멸치 맞게 썼네요. 따라서 틀린 표기가 들어있는 것은 2번이죠. 18번에요. 백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는데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세유 백락 연우 유 천리마라. 즉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후에야 천리마가 있다라는 거죠. 즉 천리마는 상류, 항상 있는 거지만, 그러나 백락은 불상류,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백락이라는 인물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인사권을 가진 자죠. 인사권을 가진 자고, 천리마는 곧 인재죠. 즉 인재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백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천리마는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백락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인사권을 가진 자의 해안을 가리키는 거야. 뛰어난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로 백락을 들었죠. 정답은 4번. 19번. 경기체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최소한 여러분들 고전문학의 어떤 장르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대적으로 뭐가 있죠? 제일 먼저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향각의 여요. 고려가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문화. 즉 그리고 요 와중에 즉 시조. 경기체가와 악장 사이에 시조. 평시조죠. 그리고 조선 전기에 들어와서 연시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 사설시조. 최소한 이런 운문문학의 장르들은 즉 그 시대와 특징 정도는
즉 알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기본서에서 즉 최소한의 장르의 특징 정도는 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체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거 1번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평민문학은 고려가요고요. 현실 도피적인 노장적 퇴폐사상이 주조다. 정답이죠. 이는 뭐냐면 경기체가를 지었던 건 규종문인이야. 고려시대의 규종문인인데 당시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인들을 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멀어졌던 이 문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이 있음을 과신하거나 또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퇴폐적인 그런 유흥이나 즉 자신들이 즐기던 그런 유흥 문화를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했던 것이 바로 경기체가예요. 따라서 다소 그 정권에서 멀어졌던 고려 문인들의 신세한탄의 성격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퇴폐 사상이 주조다. 정답은 2번이고요. 후절에 경기하여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후절에 반드시 경기하여 곧 바꿔 말하면 경의 어떠하니 있고 즉 그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는 구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래를 경기체가 또는 경기하여가 라고 부르는 겁니다. 틀렸고요. 형식으로 보아서 시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 시조문학에 영향을 미친 건 고려가요죠. 그 중에서도 고려가요에 이 만전춘, 흔히 만전춘 별사라고도 부르고 만전춘 별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만전춘이 바로 그 시조의 형식과 가장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은 시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거. 우리 민족은 빼어난 인문학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오늘은 이른바 좌파의 자세를 아우르며 과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영어 레디칼의 원어는 뿌리째 파고든다는 의미를 가진 라딕스라는 라틴어다. 말하자면 뿌리까지 파고들어 속속들이 따지고 드는 단호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옛적부터 이러한 급진적인 정신이 전통처럼 살아 숨쉰다. 예컨대 이러는 정신. 자, 이때 이것을 가리키는 말은 바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뿌리까지 파고들어 속속들이 따지고 드는 거죠. 즉 철저하게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뿌리째 파고들어 따지고 드는 단호한 태도, 이런 정신을 우리 뭐라 해요? 발본색원이라 하죠. 즉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서 뿌리째, 즉 바꿔놓는 것, 발본색원이라 합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고고한 자랑거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뿌리가 아니라 과실에만 넋을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인문학적 전통인 바로 그 발본색원의 그러한 태도가 자꾸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글이죠. 1번 금의 환양 그랬습니다. 우리 금의 환양 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금의 야행, 이 둘이 뜻이 전혀 달라요. 금의 환양은 즉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금의 야행하면 밤 야자를 써서 금의 야행하고 밤 야자를 써서 야행 이러면요. 이때는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이런 뜻으로서 속담으로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이런 뜻으로서 헛수고 소용없는 짓. 전혀 다르지. 금의 환양은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반면에 금의 야행은 곧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헛수고를 말합니다. 생색을 내야 되는데 밤길에 뭐 비단 옷 입어봤자 티가 나겠어요? 밤에는 야광이 최고인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헛수고를 금의 야행이라고 합니다. 자, 물화일체는 어떨 때 써요? 즉 자연과 인간이 하나일 때, 사물과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가 하나일 때 물화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 20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15분씩 풀어보라는 거 꼭 지켜가면서 체크하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실력 향상이 되고 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4회부터 또 보겠습니다. 먼저 15분간 풀어보시고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